대학 진학 지원단 대학 3팀장을 맡고 있는 선덕고등학교 김한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주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런 주요 입시 사항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평가 요소하고 이러한 전형 방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작년도의 어떤 결과치와 어떤 지원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슈는 이런 거죠. 의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수시의 의대가 1138명이 늘어나고요. 간호대학교가 1000명 정도가 올해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첨단학과가 지금 1145명의 학생들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늘어나다 보면 작년도에 가졌던 입결이 적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확인하시고 올해 지원하실 때, 학생들 또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 가르치실 때 지원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율전공 선택제죠. 이런 무전공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의 필수 어떤 지정 부분이 폐지되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올해 교대하고 초등학교 초등교육과 인원수가 이제 줄게 됩니다. 물론 수시에는 줄지는 않습니다. 수시에는 9명이 늘어나고 정시에 400명 정도, 420명 정도 줄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이 올해부터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죠.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다 적용되는데 오늘 일부 대학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요. 올해 역시 화두가 되는 건 N수생들이 얼마나 증가할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의대생들이 휴학한 상태에서 지금 복학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 그런 학생들이 지금 6월 모평 때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9월 모평 때는 얼만큼 들어올지, 그리고 수능 때 얼마나 많이 들어올지에 대한 것들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올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학령 인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2024년도에 보시면 전년도보다는 25,000 줄었지만 올해는 14,000 정도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황금대제라고 해서 학생들이 되려 4만 명 정도 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이 학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수능에 들어가는 응시 인원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좀 늘어난다. 그리고 N수생까지 들어오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겠죠. 의대 정원입니다. 의대 정원을 보시면 4,485명인데 수시에 있어서는 3,100명 정도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율들을 보시면 밑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에 있어서 작년과 모집 인원이 620명 정도 늘어나고요. 종합은 440명,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 62명에서 전국적으로 있어서의 인원수가 1,138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저희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수도권에 있는 어떤 지역에 있어서 일반 전형이 대부분이고 나머지에 있어서 일반 전형만 지원할 수 있죠.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을 보시면 전년도보다 지역 인재 전형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 일반 전형은 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역 인재 전형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밑에 거 제가 안 했는데 자꾸 넘어가네요. 그래서 1등급의 어떤 졸업 예정자와 그리고 재수생들을 고려해 본다면 인원 증가를 하더라도 의대에 있어서의 어떤 합격자의 성적대가 변할 것이냐, 실제적으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올해 제일 화두는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느냐가 제일 화두입니다. 이런 수능 최저에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제일 큰 거고, 특히 이제 과탐의 필수 선택자에 대한 부분들이죠. 특히 의대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많은 대학들이 아직까지 과탐을 가지고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6월에 보시면 과탐 선택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정시에 갔을 때도 과탐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탐을 선택해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재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일 화두는 수능에서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이 올해는 큰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첨단학과가 이만큼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증가가 됐고 올해도 이만큼 서울 수도권에는 569명이라는 인원수가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되어진다면 이과에 있어서의 부분, 자연계를 지원하는 학생들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지가 좀 더 넓어지는 거죠. 상위 대학들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입결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또 변화가 또 많이 올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의대생 또 빠져나가고, 그리고 첨단학과 증가되고 이러 보면 이과 쪽에 있어서의 입결이 작년에 입결하고 훨씬 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두는 이제 올해 자율전공 제조 이런 부분들 유형 1과 유형 2인데 유형 1에도 뭐 A형과 B형이 있고 유형 2에도 A형과 B형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유형 1의 자율전공이라는 이런 부분들 원래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율전공 학부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뽑고 있는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학들이 대학 내 모든 전공으로 이제 하거나 아니면 무전공 통합 전형으로 해서 대학 내 모든 전공으로 가는 한동대 같은 경우에는 무전공으로 해서 전부 다 대학 내 모든 전공으로 가는 그런 전형들이 있었고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해서 학부제로 모집을 해서 나중에 자기 과를 가거나 아니면 첨단융합대학으로 해서 작년에 이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학부에 생겨서 그것을 까로 가는 이런 유형 2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대학들의 어떤 학생들, 근데 기존에 있던 학과들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인원수를 줄여서 저런 자율전공 학부에 대한 부분들이 인원수를 늘리고 계열에 대한 부분들도 인원수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학과의 인원수가 올해는 많이 조정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니면 부모님들, 학생들이 확인해야 될 거는 작년에 어떤 모집 인원과 올해의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히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과마다 인원수가 많이 줄어있는 학과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과들은 작년에 입결하고 올해 입결은 상당히 달라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어서는 유형 1하고 유형 2에 있어서는 11,000명 정도, 그리고 유형 2에서는 14,000명 정도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원할 때에는 어떻게 지원할지, 그럼 전년도에 이제 자율전공 학부가 있는 학교들에 있어서는 그 입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올해 이제 신설되어져 있는 부분들은 혹시나 학생들은 작년도에 없었으니까 신설되면 성적이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되려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자율전공학부에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더 몰려가는 경향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율전공학부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꼭 모집 요강을 살펴보셔가지고 유형 1이 됐던 유형 2가 됐던 내가 2학년에 올라와서 어떤 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조건 다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범대하고 예체능하고 그리고 의예과 쪽에서는 자율전공학부로 들어가더라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전공학부를 개설하더라도 그 2학년 때 갈 수 있는 과들이 정해져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과 학생들은 경영학과를 많이 가려고 하고 이과 학생들은 요즘 인기 있는 컴공을 많이 가려고 하는데 그 자율전공 학부 내에 있어서 갈 수 있는지, 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컴공을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들어갔는데 2학년 때 올라왔는데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과가 없을 때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가탐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부분은 작년부터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었죠. 작년에 있어서 25개 대학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대학만 남아 있습니다. 수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나 고대 같은 경우에는 과학 선택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고대 같은 경우 그 서울 연대 같은 경우에도 과학은 있지만 연대는 정시를 가게 되면 지금 지정하는 부분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예, 어떤 부분들을 미적분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과학을 선택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고 문제는 대학마다 정시를 가게 되면 정시에 미적분과 과학을 선택했을 때 어떤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죠. 그 가산점에 대한 부분들은 정시에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수시 부분이기 때문에 수시에는 최저를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면 되지만 정시까지 생각을 한다면 대학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 과목에 있어서 가산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초등교육과하고 교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시에 있어서의 인원수는 줄지는 않았어요. 대신 정시에 오시면 밑에 깨졌네요. 정시에 오시면 저기 425명입니다. 425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서희초 사건 이후로 해서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가려고 초등교육과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경쟁률 자체도 어떻게 되냐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인 거는 이전 연도하고 비교해 보시면 합격자 성적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률도 떨어져 있고 합격자도 떨어지더라. 작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시에 가서도 그리고 수시에서의 어떤 인원수를 많이 못 뽑다 보니까 정시로 이월된 인원수도 작년에 많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년에 정시는 경쟁률이 높아지긴 했어요. 교대. 그렇지만 실제로 합격자의 성적대를 비교해보면 전년도 합격자 성적대보다 작년에 좀 더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대가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선호도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화두가 되는 건 학폭입니다. 학폭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보시면 1호부터 9호까지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 조치사항이 적용되는 대학이 112개고 그리고 저 밑에 이제 실기하고 실적, 특기자까지 88개 대학의 대학들이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고요. 아예 지원 못하게 만들어놨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각 한 호마다 어떤 강점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따라서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모집 요강을 좀 살펴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는 대학 가는데 너무나 힘들 거다. 절대적으로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이나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절대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6월 모평입니다. 6월 모평에 보시면 이전 연도 작년에 88,300명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88,690명, 한 400명 정도 늘었어요. 지원했던 학생이 400명 정도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보시면 2024년에 보시면 15만 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6월 모평을 지원했던 학생 대비해서 178%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날지에 대한 것들을 예상해 보면 작년에 정시에 수능 때 35%, 재수생들이 35%인데 올해는 예상하기로는 38%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렇게 이제 인원수가 많이 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어지냐. 이제 보시면 6월 달에 있어서의 성적대에는 작년 수능 때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원점수의 컷이나 올해 어떤 6월의 컷 점수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표점 자체는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도 이제 작년에 84였는데 올해는 80으로 해서 표점 자체가 조금 올라져 있죠. 수능보다. 그래서 변동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올해 6월달 시험 치고 난 다음에 학생들 많이 좌절했잖아요.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수능만큼 어렵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과연 이제 N수행이 들어왔을 때 우리 재학생들이 버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는 거죠. 한편으로 보시면 수학이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여기 1.47%, 그러니까 1등급이 1.47%밖에 상대평가인 국어나 수학은 상대평가 아닙니까? 4%대 넘어가는데 영어는 어떻게 1%대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딴 것보다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1등급 내지 2등급 받고 최저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틀어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왜? 2등급도 8%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풀이나 이러한 것들 그리고 독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도에 대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왜? 선지에 대한 부분들이 학생들이 독해는 쉬웠는데 수능과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평의 어떤 지문상의 어떤 독해력 자체는 그렇게 차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선지를 고르는 데 있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게 어려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정확한 독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확한 독해가 되어야 그것을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다. 학생들이 이제 하면 앞으로는 영어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 좀 더 독해 부분에 있어 이해력을 높이고 정확한 독해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거죠. 예, 작년에 이제 킬러 문항 배제를 하면서 여기 보시면 정답이 이제 2번, 뭐 4번이었는데 정답하고 가까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적게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학생들이 이런 답도 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년의 수능과 비교해 보신다면 그죠? 훨씬 더 뭐 적었네. 이렇게 잘 모르는 친구들이 찍었는데 적은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보시면 다른 번호의 어떤 퍼센테이지는 정답보다는 다른 번호의 퍼센테이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더라. 그럼 6월 달의 경우도 어떠냐? 6월도 거의 비슷한 부분들이 나오더라. 실제적으로는 정답의 비율보다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오답의 비율이 훨씬 더 높더라. 이게 정확한 독해가 되지 않으면 답을 찾지 못하는 정말 1번도 답이 될 것 같고 2번도 답이 될 것 같고 3번도 답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이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학생들에 있어서의 어떤 독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부분이 요구되어지고 있더라. 이거는 올해 수능에도 그대로 또 적용이 될 것 같으니까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정확한 독해를 하는 것들을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문제는 이제 과탐 선택자가 축소가 됐어요.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1.47%가 1등급이고 8% 정도가 2등급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작년도 수능 6월이고요. 올해 6월입니다. 인원수를 과목별로 쭉 비교했더니 사회탐구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거의 파란색이죠. 순정이에요. 증가된 거고요. 원과목에 있어서의 어떤 과학을 선택했던 학생들은 줄었어요. 대리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사탐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탐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사탐 선택자가 조금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재학생의 입장에 있어서는 과학을 선택했을 때 점수가 안 나오니까 사탐을 선택해서 가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빠져나간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리어 2 과목은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늘었다. 왜 늘었을까요? 이제 그런 고민들. 작년에 표점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2 과목의 어떤 표점에 대한 정시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저희 이제 8만 명에 들어왔던 재수생 중에는 작년에 선택했던 과목을 그대로 들어왔다면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그대로 선택 과목을 바꾸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상위권의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들어왔을 때의 부분들은 2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늘어날 거다. 아마 9월이나 수능 때 가면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거죠. 예.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갑니다. 그러면 과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이냐가 올해의 제일 큰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올해 화두는 수능 최저가 화두입니다.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 학생들 지도하실 때 선생님들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5등급 넘어가는 친구들은 실제적으로 사회탐구로 지금 넘어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최소한 5등급보다는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물론 학생의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성향을 보일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하고 잘 얘기하셔가지고 상의하셔가지고 과학을 선택할지 사탐을 선택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해보는 것. 지금 수시에는 체저를 잘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체저를 맞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한다면 과학을 선택하는 게 맞을지 사탐을 선택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것들도 한번 학생들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형 방법에 대한 것들은 학교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일일이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변화된 점들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적인 부분.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학우수 전형에 면접이 폐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지금 상당히 줄어 있죠. 저 인원수가 줄은 만큼 논술 전형이 올해 새로 생겨서 논술 전형으로 갔습니다. 고대가 지금 면접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저 면접 폐지 효과를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합니다. 한편으로는 나중에 뒤에서 이제 입결 자료를 보시면 학우 수용에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당히 많지만 저 사이에는 특목고 학생들과 자사고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자사고의 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학부 수용을 걸어두고 수능을 치고 난 다음에 면접 뒤에 수능 치고 난 다음에 작년까지는 수능이 잘 나오면 면접을 안 보러 가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올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수능이 최상위로 잘 나오는 친구들의 일부분은 어떨까요?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크겠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고 학생들 중에 수능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신이 좋고 수능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들의 친구들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에 있어서의 어떤 성적대 부분은 작년보다 비교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면접이 폐지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있고요. 각 대학마다 조금 보시면 변경되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되고 연세대 같은 경우는 면접의 방식이 재시문 기반 면접은 맞는데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의 면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되는지는 연대가 학교 홈페이지에 밝힌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밝혔던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올 텐데 한번 보시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숙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서류형이 폐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서류형이 폐지되면 면접형이 더 많이 몰리겠죠. 면접형이 많이 몰린다라는 것 자체는 물론 인원수가 늘어나는 부분도 없잖아 좀 있지만 성적대 비율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어서 이제 모집하다가 하나로 합쳐지니까 더 서류형을 이제 지원했던 친구들이 면접형도 지원을 하겠죠. 그래야 되면 이제 경쟁률이 높아지면 합격자 성적도 어쨌든 조금은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걸 예상해 봅니다.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수능이 최저가 완화되었습니다. 5에서 6으로 완화되어지면 성적대 합격자의 성적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겠죠. 최저 못 맞췄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학생들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성적이 약간은 합격자 성적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융합형과 탐구형입니다. 올해 융합형은 서류백이고 탐구형은 지금 면접을 봅니다. 작년은 거꾸로였습니다. 그래서 중앙대가 이제 한 번씩 거꾸로 갑니다. 매년 서류 100했다가 면접했다가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작년도에 있어서의 입결은 자체는 조금 다르겠죠. 올해 지원하실 때 작년도에 입결만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되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원래 있던 이 부분에서 추천형, 서류형, 면접형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추천을 받으면 성적이 좀 더 좋아야 될 거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류형은 작년에 일반 전형과 동일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접형이 새로 생겼으니까 이 면접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반 전형보다는 면접형은 성적대가 조금 더 떨어질 거다, 조금 더 그런 거 낮아질 거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개 대학들의 어떤 부분들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다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일부 부분만 가져온 거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 학생이나 이러한 분들 지원할 때 학교에 있어서의 수시 모집 요강을 또 살펴보시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센진하게 올려놓았던 자료집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요. 서류형과 면접형을 같이 운영하는 대학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중앙대, 세종대, 시립대, 여대, 서울여대도 있고, 그 다음에 외대, 숙대, 명지대, 광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서류형과 면접을 전형할 때 서류형은 약간은 어떻게 성적이 좀 좋은 높은 학생들이고, 면접은 조금 성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서류형보다는 성적이 약간 좀 낮다, 좀 낮은데요. 면접으로서 충분히 어떤 서류의 부족한 부분을 면접을 통해서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정말 잘 보는 친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면접형을 지원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숙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까 앞쪽에 말씀드렸죠. 서류형이 올해는 모집을 하지 않는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걸려 있습니다. 의대부터 해서 카톨릭대, 고대 뭐 이렇게 해서 최저가 다 걸려 있죠. 학교마다 모든 것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때 최저가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요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서류 평가에 있어서의 요소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5개 대학이 이러한 부분들을 해서 이전에 있어서의 어떤 역량들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해서 학업 역량, 진로, 공동체 역량에 대한 부분들로 많은 대학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대학들도 있더라 보니까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학업 능력은 폭넓은 지식, 그리고 학업 태도는 스스로 알고자 하는 내용, 그리고 학업의 소양은 바른 인성, 공동체 의식, 이러한 것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평가의 요소들은 비슷한데, 일단 서울대에서 중요시 보는 거 학업 성취 수준하고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과제 수행 능력,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 학업 태도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적극적으로 했냐 안 했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기 개발 역량에 대한 부분,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깊고 폭넓게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있어도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역량,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한양대가 조금 달라진 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쪽에 교사의 의견을 확인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써주실 때 진로활동이든 자율활동이든 교과세부든 학생에 대한 마지막 평가 문항을 좀 꼭 써달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한양대에서는 그걸 좀 더 많이 평가를 하겠다라고 작년과 올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내용이 올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적합성의 얘기가 없어요. 상위대학을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그렇고,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나 창의적 사고, 이러한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지적 호기심, 자기주도적.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물론 상위대학뿐만 아니라 서울시대
학생부 종합전에 있는 전형대는 거의 다 자기주도적 탐구 학습에 대한 부분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스스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학생부 내용에서 서류에서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해 주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기존에 보시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거 4개 영역으로 하다가 지금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시 어디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돌아오느냐? 자율 전공, 무전공 때문에. 예, 무전공에 대한 부분들이 자기도 이러한 발전 가능성, 경험의 다양성,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러한 것들이 오면서 다시금 발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시면 발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발전 가능성. 예, 현재의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입니다. 성실성, 잠재력, 성장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화여대도. 그리고 국민대 같은 경우에도 전공적 합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전공적 합성, 위에는 없었는데 전공적 합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지금 바뀌어 있는 진로 역량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탐색에 대한 노력, 대학 학업에 필수한 기초 학업 역량, 이런 것들 다 있느냐? 비슷비슷하게 보여지고, 숭실대 같은 경우에 있어도 진로 역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대학들은, 대부분의 대학은 5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가 요소를 적용하고 있더라.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는 대학에 맞게 평가 항목이 조금씩 바뀌더라.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평가 요소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성의 평가 비중이 좀 높은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아까 보셨다시피 이화여대나 국민대 같은 경우에 성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성실성에 대한 부분들도 대학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성실성은 뭘로 판단할까요? 이 성실성은. 일단 출결에서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좀 강구하고 있는 주요 교과는 정말 잘하고 있는데, 타교과 조금 주요 교과가 아닌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 좀 등한시하는 친구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평가 부분들을 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전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건대 예시를 보면 기존의 학과는 학업, 진로, 공동체에서 진로 역량을 400점 만점으로 했는데, 올해는 무전공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200점으로 줄이고, 그리고 성장 역량을 500점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성, 경험의 다양성, 기존에 있던 저희가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다시 돌아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자기주도성이라는 건 목표를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해 가느냐, 아니면 경험의 다양성,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의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건 우리 학생들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1학년 때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 이걸 했는데 2학년 때는 1학년 때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바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학년 때, 예를 들면 1학년 때 저는 간호학과를 갈 거예요. 그래서 1학년의 학생부 내용들을 거의 간호학과로 채웠는데 2학년 때 와서는 간호학과가 아닌가 봐요. 컴퓨터로 저는 바꿨어요 하면 컴퓨터 내용을 쭉 채워넣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3학년 때 또 진로가 또 바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한 분야에, 건대에서 얘기하는 어떤 한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깊이 있게 탐구했던, 그 학년에 깊이 있게 탐구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경험의 다양성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지원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서류에서 확인하시고 학생들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학생들을 뽑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진로가 명확하지 않고 중간에 바뀌어도 된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고, 특정 학과와 연관되어지는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능동적이고 성실하게, 그리고 본인 관심 있는 분야에 몰두하는 학생이고 인문자연학
할 거 없이 다양한 관심을 가진 학생이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무전공의 학과의 부분들은 이러한 학생들이 지원하면 훨씬 더 합격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 그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중간에 저 진로 바꿨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이런 무전공에 대한 학과에 대한 부분으로 학종으로 지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학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교과서 획득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냐. 활동 결과 이후에 성장 가능을 할 수 있는 내용, 즉 선생님이 어떤 기록을 좀 더 해주셔야 되겠죠. 이런 평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심화 탐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성에 대한 얘기가 앞에 평가 요소에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주도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개인 주도 그리고 심화 확장하는 탐구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교사 주관적인 것보다는 관찰이나 반응, 결과에 대한 것들을 꼭 적어달라고 얘기하고, 대학 지원 학과에 필요한 기본 교과 역량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이 좀 연계되면 좋을 것 같다. 영역 간의, 영역이라는 것은 교과하고 비교과의 영역이 연계되면 좋겠다. 그리고 수직적 연계성, 저학년 때 했던 걸 고학년의 활동의 기록으로 연계하면 좋겠다. 제 1학년 때 학생들 중에 그런 거 있죠. 뭐를 탐구해보고 싶었음으로 끝났는데 그거는 이제 3학년 때까지 안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학년 때 못했다면 1학년 때 했던 걸 3학년 때 와가지고 그 부분을 탐구 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과목을 배우고서 탐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의 결과를 돌출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로 추가적으로 하면 대학에서는 수직적 연계성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고, 수평적 연계는 동일학년이나 다른 과목 활동,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고 교과서 획득이 되고 연계성을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교사 간의 연계성인데 여러 과목에 있어서 비슷비슷하게 어떤 부분들을 진로에 대한 것들이나 어떤 과목 특성에 맞게끔 학생들이 그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을 여러 과목에서 조금 같이 판단해서 기록이 되어지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교사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실 때 제일 중요한 그 학생이 그 과목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 과목의 역량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어떤 과학이면 과학, 이런 부분에서 어떤 그 과목의 특성에 따른 학생의 역량을 잘 적어주시는 게 학생이 합격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냥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정도만 적는 것보다는 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활동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어떠한 역량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학교 학생의 기록인데요. 동아리 기록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푸드랩이라는 것에서 생명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고, 여기서 동아리 비타민 음료에 대한 부분들 어떤 내용 부분에 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과즙 주스에 대해서 궁금한 개인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비타민 음료 안에 과즙이 들어가 있는데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한 거예요. 그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즙에 대한 어떤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했겠죠. 그런 성분의 분석을 했다면 다음에 있어서 진로활동, 같은 학년의 진로활동에 있어서 화학제 각질 제거, 부모님이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키위가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다라는 거 알죠. 성분을 과즙에 있어서의 성분을 분석하다 보니까 키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것을 진로 활동에 같이 가져오는 거죠. 같이 가져와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활동을 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교과 세트 생명과학입니다. 2학년에 보시면 물질 대사에 대한 효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학생이 거의 대부분 지금 과일에 있는 효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다 성분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사정관이 얘기했던 수평적 그리고 교과 간
뭐 이러한 것들, 그죠? 활동관에 있어서 연계성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 보이는 거죠. 사실은 이 학생 만났을 때, 제가 학생부를 봤을 때 2학년 학생부에 과일밖에 안 보였습니다. 사실은. 과일밖에 안 보여가지고, 도대체 과일 가지고 어떻게 대학을 가겠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과일을 가지고만 했어. 그런데, 과일 가지고 했다 보니까 효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이렇게 썼습니다. 2학년 때 특정 과일 효소의 단백질 분해를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탐구 연장으로 효소가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수직적 연계성, 효소에 관련된 부분. 3학년 때 저희 반 학생이었고요. 이제 저희 반,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잘 갔습니다. 대학 잘 갔습니다. 이 학생 참고로 서울대 화생공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저 한림대 의대 합격하고 단국대 의대 합격한 학생입니다. 지금은 한림대 의대 지금 3학년이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로와 교과 관련 탐구를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학년 연결고리 강화하는 부분. 그죠? 제가 아까 다 보여드렸고, 학과보다 계열에 있어서 어떤 특정의 계열적인 부분, 문과는 문과 학생들, 문과 계열이면 문과, 자연 계열이면 자연 계열의 어떤 영향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면접입니다. 면접은 서류 기반 면접이냐, 아니면 재시문 면접이냐. 저희 고대가 이제 학우는 없어졌지만 고대가 계열 적합에 있어서는 재시문 기반 면접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연대에 있어서의 활동 우수는 조금 바뀐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들 확인하시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보시면 건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에 역전할 수 있을까요? 질문했더니 보시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면 1단계 서류 순위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전의 현상은 20에서 30% 사이에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떻습니까? 서류 평가 점수가 촘촘하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고 얘기했고 경희대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보신다면 면접의 합불 변동 비율이 이만큼 되더라. 거의 20에서 30% 사이에 어떤 면접의 전형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바뀔 수 있으니까 학생한테 연습을 좀 시켜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학생들 아시죠? 면접 학교에서 준비해 보시면 선생님들 해보셨잖아요. 질문을 던지면 제가요? 언제요? 어떻게요?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본인이 1학년 때, 3학년이라고 그래서 1학년 때 했던 활동들이 본인의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까먹잖아요. 까먹는 활동도 있고, 그리고 잘 생각나지 않는 활동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통과를 하게 되면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재시문 면접이 아니고 서류 기반 면접이면 그러한 부분들은 꼭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한편에 있어서는 서류 기반이지만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교과서 특이에 보면 주요한 어떤 그 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수업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반응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기본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교수님이 질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적인 질문으로 학생 이러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실험했다는데 이 반응이 뭐야? 라고 질문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준비성을 학생들에게 강조를 해주시면 됩니다. 면접 자료는 잘 알고 계시죠?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루리 들어가시면 찾을 수 있고 여기 고대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 고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다 있습니다. 면접 재시문 면접 어떻게 했고 그리고 기본 면접은 어떤 문항에 대한 것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도 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나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 이러한 대학교에 있어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성대가 오늘 온다고 그래서 고교생활 가이드북에 들어가면 뒤쪽 부분에 보면 면접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각 학과마다 어떻게 질문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기반에 있어서는 학생부 내용 분석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이전 연도 면접문항 활용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 답변. 이거는 선생님도 확인해 주시는 것들 필요하고, 학생이 친구들끼리 해도 되고, 부모님하고 확인하는 것도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 연습 무진장,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좀 쑥스러워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시키지 않으면 정말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오는 경우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 건대를 붙여가지고 건대에서 가가지고 면접을 하고 왔어요. 예, 예상 질문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나왔디? 이러더니 했더니 선생님 나왔어요. 대답했니? 아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동국대 면접을 또 갔어요. 그래서 야 건대에서 질문했던 거 비슷하게 나올 거야. 질문 준비해서 가. 예. 준비 열심히 시켰습니다. 일주일 동안. 예. 뚝 떨어져서. 정말 그래서 연습을 시켜도 안 되는 친구가 있긴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입니다.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70% 컷은 어디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상위권 대학에 있어서의 부분과 경쟁률이 작년에 거의 다 대부분 높아졌죠. 교과 전형에 나중에 지금 뒤에 이제 설명하실 텐데 교과 전형에 있어서의 어떤 상위 대학의 경쟁률은 좀 떨어졌고 대리어 학생부 종합 전형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대가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성적대는 다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다 높아졌던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죠. 비슷합니다. 자연계도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나와 있는 부분이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되고 출신 부분들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상위대학을 보시면 고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특목고 학생들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을 하는구나. 여기 고대 같은 경우에 개요적 합에 있어서는 거의 과거나 영재고 학생들이 더 많죠. 합격할 가능성이 좀 적으니까 그런 것들 보시고 인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있어서의 자사고나 영재고 학생들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서울대 일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의 어떤 지역 균형은 거의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지만 일반 전형에 있어서는 일반계 학생들이 좀 적고 다른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보여주고요. 역시 이제 그 밑에 이제 중앙대부터 홍익대까지 보시면 3점대 라인으로부터 합격자의 어떤 성적대가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역시 경쟁률은 역시 높아져 있고요. 인문 전형이고 자연계에 있어서도 2점대 부분으로 거의 대부분 경쟁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전 연도보다는 작년도의 성적대가 전부 다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합격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대부터 세종대까지 보시면 역시 성적대의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높아졌다. 경쟁률 같은 경우에 높아지면서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더라.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 비슷비슷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 자사고나 어떤 특목고에 있던 마지막에 어떤 부분들 학생들이 거의 이쪽 부분에 합격하는 경향성이 좀 있더라. 그렇죠? 이쪽 학교들이 조금 자사고나 특목고를 뽑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그런 학생들을 좀 더 합격을 시켜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대입니다. 여대 같은 경우에도 작년대 성적대를 보시면 조금 높아졌죠. 예, 여기 덕성인재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투 같은 경우 면접이기 때문에 약간 벌어져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쪽에서 봤던 부분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역시 거의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부분들을 합격하고 있더라
숙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사고나 여기 외고 학생들 이러한 부분들의 경향성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뽑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원율은 역시 뭐 보시면 여기 성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돌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도는 거 알고 계시니까 성대 부분에 대한 것들의 경향성에 대하고 여기 세종대 같은 경우는 면접 그러니까 서류형과 면접형에 보시면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돌고 있는 부분들. 네. 왜 단위수가 커서 그래요. 많이 뽑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뽑다 보니까 많이 돌더라. 예. 역시 여대의 경우나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도 덕성인재 같은 경우에는 학부증으로 많이 뽑잖아요. 한꺼번에 많이 인원수가 뽑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원율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거는 역시 자연계도 마찬가지더라 라는 거죠. 예. 역시 그렇습니다. 지원의 경향성입니다. 이거는 봤더니 이제 서류형과 면접형에 있는 경우는 어떤가라는 건데 서울시립대에 있어서의 학생부 종합 2를 지원한 거하고 지역 균형 선발로 해서 교과 전형으로 지원했던 부분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경희대나 내우 자기 추천 예, 지역 선발에 있어서는 뭐 학교장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죠. 예, 그런데 밑에 보시면 합격하는 학생들을 보세요. 합격 성적대 학종으로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부분들은 높은 게 어딘가요? 교과가 훨씬 더 높죠. 결국은 서류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과형으로도 같이 뭐하니 지원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합격자가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 당연히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과로 지원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서류용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교과 전형과 같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부분이고요. 이 탐구형과 융합형입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비슷하게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데 자연계는 조금은 인문 성향하고 좀 다르더라. 자연계는 조금은 학종을 선택했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좀 학종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교과도 가긴 가지만 학종으로 더 많이 가는 성향이 있더라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인원수가 줄면서 이 인원이 어디로 갑니까? 인터칼리지 학부로 이제 무전공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기존에 있던 성적대하고 보니까 달라졌는데 대리어 인원수가 줄다 보니까 이 작년도의 성적대는 그 전년도의 성적대로 더 환원할 가능성도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인기에 있는 학과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질 거다, 변화될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대부분 지금 교과는 일부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면접 지원자는 상중하 따질 거 없이 종합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자율전공원에서 선호 모집 단위가 입결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많이 될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이 주어져서요. 좀 빨리 전화 왔습니다. 변화된 요소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야 되는데 서류형이냐 면접형이냐 아니면 모집 인원이냐 이러한 것들 올해 변동이 무진장 많습니다. 작년은 서류형이었다가 올해는 면접형으로 바뀌고 면접형 서류형 바뀌었다. 그리고 모집 인원이 자율전공 때문에 뭐 일단 줄은 학교도 있고 대리어 늘은 과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이런 부분들 주의하고 준비해온 계열과 학과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왜? 자율전공이 생긴다고 해서 과를 틀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실 때 그런 부분들 계열에 맞춰서 잘 지원하시고 상위 대학들은 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마찬가지지만 상위 대학들은 꼭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학생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학업 역량이나 어떤 자기주도성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계열을 꼭 학과를 꼭 맞춰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어떤 자기의 활동치가 어떤 물리의 베이스가 있다면 어떤 공학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로 지원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학을 베이스하면 화학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흐트려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생명은 생명 베이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꼭 그걸 했다고 해서 무조건 거기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넓게 보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유사 학과들이 있잖아요. 문과 특히 자연계도 있지만은 문과의 계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비슷한 경영학과를 꼭 가야 되는데 경영정보학과도 있고, 그러면 가서 배우는 것들은 비슷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는 꼭 그 메인 학과라고 생각하는 그 과를 고집하지 말고 그 과와 조금 비슷한 어떤 학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비슷한 유사 학과들은 메인 학과보다는 조금 더 성적대가 어떻게 낮게 형성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들을 가서 배우는 건 똑같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학과에 대한 지원을 또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 경쟁률 확인해야 되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올해 많이 바뀌잖아요. 바뀌는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학부모님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년도 어디가에 있는 입결에 대한 얘기만 할 겁니다. 작년에 입결에 이 점수로 충분히 합격을 했는데 왜 올해 쓰면 안 되나요? 라고 아마 질문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다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변화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모집 인원이나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것들도 꼭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 꼭 얘기해 주시고 진학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평과 모의평가에 있어서의 어떤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원서 접수하기 전까지는 5번입니다. 3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그리고 9월 모평까지 하면 5번인데, 저희는 최소한 한 3번 정도는, 3번은 최저를 통과하는 경우에서는 그 대학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정말 운 좋아서 수능 때 가면 정말 저희가 시체말로 대박 쳐가지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열에 한 명 정도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있기는 있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지도해 보시다 보면 3월달 성적 때보다 11월 달에 수능 성적이 더 떨어져 오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걸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최소한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5번의 기회 중에 최소한 3번 정도는 통과했을 때, 이 친구를 수능 때 가더라도 그래도 최저를 아마 통과하고 오겠네 라는 것들이 있죠. 물론 통과 못하더라도 평소에 어떤 학업의 양이나 꾸준함이나 이런 걸 판단하셔가지고 너는 써도 되겠다, 계속 올라가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지원해도 되겠다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선생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올해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따라서 지원 경향성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올해 대박이 정말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맞추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학생들한테 알려주시고, 수능까지 공부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나침판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나침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진학 정보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있습니다. 저기 오늘도 작업을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학생들 진학 지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